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도윤입니다. 저는 한국경제TV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수가 4천을 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또 반갑게 2달 만에 불러주셨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들과 함께 4천이 넘는 지수대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 시간 좀 주목하시면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이어질 주도 섹터로는 어떤 분야가 거론되고 있나요? 내년도 시장 사실 올해가 너무 좋았습니다. 따져보면 아직 연말까지 한 2달 가까이 시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6개월 시장만큼 화끈하게 올라가는 시장 또 오랜만에 10년 만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사실 이제 팬데믹 한창 초기에 많이 빠졌다가 한번 세게 올라가는 시장도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큰 시장이 한 번쯤 있긴 하지만 최근에 6, 7개월 정도 시장은 정말 큰 장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작년도를 또 까먹으세요. 작년도가 얼마나 우리 시장이 안 좋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1월달부터 12월까지 내내 빠진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마치 데칼코마니 반대의 모습처럼 올해는 진짜 거의 V자형으로 올라온 시장이라서, 내년도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초반에는 좀 선전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은 경기 침체 확률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10년 전에 닷컴 랠리보다는 이번에 AI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빅테크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계속 산업적으로 공고하게 발전되고 확대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저는 통을 털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상반기 정도라고 하면 반도체 쪽 칩에 대한 논리는 아직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 이슈가, 저는 지금 오픈 AI가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막 일들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 논리로 보면 뽀록이 날 것 같은데, 그게 나는 거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과다하게 일만 벌이고 제대로 일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상반기에는 그래도 벌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여전히 받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미국에도 스타게이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지금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력 에너지, 그러니까 뭘로다가 전력을 만들 건데라는 에너지 믹스 문제랑 그 만든 전력을 어떻게 데이터 센터에 보낼 건데라고 하는 송배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8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시행은 내년 3월부터 돼요. 그래서 아마 로봇에 대한 관점은 내년 한 2월쯤부터 해서 또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로봇주 잘 움직이지만 노동력의 대체가 실제적으로 노란봉투법의 시행과 함께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서 쓰시는 게 로봇 청소기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리는 건 한 3년 정도 내면 그래도 앞서가는 가정 쪽에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사 일을 돕는 그런 것들 정도 그리고 있단 말이죠. 피지컬 AI의 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로봇주, 그리고 AI가 확산되기 위해서 전력도 중요하지만 고도화된 통신과 보안도 중요해요. 이번에 삼통신사 다 털렸잖아요. 해킹이 되고 나면, 이게 AI는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해킹으로 한쪽이 만약 뚫리게 되면 모든 것들 한꺼번에 멈출 수 있는 그런 극악무도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례들로 등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양자 컴이라든가 양자 내성화 이런 것들 섹터가 강한데요. 진짜 제가 봐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디바이스들 수많은 것들이 해킹 없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중요한 보안의 고도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내년도도 지금 시장만큼 거래량이 폭증한다고 하면 증권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좀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와 전력 인프라 산업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투자 방향에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AI라고 하는 게 흔히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람은 이제 쉬어야 된다? 그걸 모든 걸 휴머노이드 할 거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AI가 그냥 우리가 LLM 모델 이용해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얻어내고 이런 차원은 정말 1차적인 차원의 AI 뭐 접근법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AI 뭐 에이전트라든가 AGI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사람들의 스케줄을 모두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나올 거고, AI가 파급되는 크게 저 두 가지 디바이스가 있는 거죠. 하나는 로보택시라고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차 개념이 나올 거고, 뭐 지금 이미 이제 시범 사업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는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보택시가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공유 경제거든요. 소유 경제가 아니라. 그러면 자동차가 훨씬 덜 팔리는 시대가 나오게 되겠죠. 한 대를 가지고 5명, 10명이서 이용하는 시대가 되게 될 거니까 나중에 자동차 산업은 더 사이즈가 줄어들 확률이 높다. 미래에 가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전력은 사실 AI 쪽을 위해서 쓰는 전력의 절대량은 지금 현재 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한 자릿수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급증을 하게 되니까 한 5년, 10년 내로는 AI 쪽을 위해서만 쓰는 전력이 태부족이 된다는 건데, 그걸 일반 사용 전력에서 끌고 오게 되면 또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쓰는 전력을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년 쓴 전력 인프라가 한 7, 80%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롭게 뭐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는 데 쓰는 돈들만 해도 뭐 수십조 원 이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뭐 변압기류들이나 아니면 뭐 HVDC라고 하는 그런 직류 전송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술력과 사업적인 어떤 부분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보다 좀 쓰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AI가 이렇게 확장일로로 가다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막힐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전력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신재생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중심으로 막 행정명령에, 근데 서명한다고 원전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을 빨리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한 기 만들어서 가동시키는데, AI는 당장 해야 되는데 뭘 갖고 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신재생을 중요한 에너지 믹스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적어도 트럼프 시대에는 신재생을 좀 도외시하면서 원전 중심으로 가거나 SMR 추진하는데, 아무리 SMR이나 원전 하고자 해도 뭐 지을 수 있는 마땅한 좀 인력적인 구성도 부족하고, 동시에 10년 안에 300기 원전을 어떻게 지어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AI가 막 하고자 하나 결국은 전력에 발목 잡혀서 상용화 속도나 대중화 속도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의 우려고요. 오히려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좀 떨어져도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 건 이게 AI 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AI가 많은 사람들의 인력을 대체하니까 좀 내보내도 괜찮네, 이런 해석이 나오죠. 근데 그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인력 보내고 AI 중심으로 가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거쳐서 내가 막상 그 위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I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나오겠죠. 내가 당장 일을 잘리면서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면 인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장이 나중에 열리게 되면 역시 AI를 이렇게 뭐 전방위적으로 크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걸 또 의심하거나, 이 불확실성과 리스크, 사람은 도대체 뭐 하고 살 건데, 이런 관점들까지 나오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꼭 그게 내년은 아니겠지만 미래 가까운 시간에 AI에 대한 강력한 저항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변압기 관련주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업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3년 정도 이상, 10년까지,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통계치 나온 거 보면 2035년까지 7조 달러 정도의 전력 인프라 시장이 형성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통계치도 나오기 때문에 뭐 시장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기간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한 2, 3년 호황부터 뭐 5, 6년까지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전력기기라든가 뭐 변압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미국의 수출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한 2년 전부터 쭉 뭐 들어가서 계속 늘어나고, 성과들도 잘 나오고 분기 순이익도 잘 나오면서 주가들도 많이 올라가서 뭐 10배거 이상 나온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따져보면 저는 그 절정의 어떤 순이익이 늘어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씩 감소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프가 차차적으로 누진돼서 커브가 급해지면 좋지만
이게 완만하게 눕기 시작하는 순간 주가는 거의 끝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기업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초창기에 캐파를 늘리면서 뭐 오더 물량을 담당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몇 년 뒤가 되면 결국은 한번 장치 산업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년 내지 십수년, 20년 동안 그것들을 새로 깔 수 있는 기회들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늘리려고 해서 있는 캐파 한정적으로 늘리고 나서 대응을 하려고 하지, 한꺼번에 마치 그 황금알이 있는 그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계속 조금씩 캐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년 이후에는 실적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캐파를 늘리지 않으면서 이걸 나 혼자 먹겠다 이거보다는 길게 좀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업황과 주가가 좀 분리돼야 된다. 업황은 여전히 AI 그러면서 전력기기 많이 필요해 이럴 것 같은데 막상 너 줄 서서 기다려 이렇게 되지 이거 한꺼번에 해결해 줄게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결을 빨리 해줄수록 그 다음에 빈 공간과 빈 시간이 엄청나게 잔여적으로 꽤 오랫동안 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해결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익들이 늘어나는 증가율도 좀 감소할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주가 편하게 가져갈 섹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증권주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아무래도 시황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이 좋고 막 지수단으로 올라갈 때는 같이 어떤 지수의 우상향과 함께 증권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면들을 당연히 보여줍니다. 뭐 증권 시장의 확대라든가 거래대금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권사 수익에 당연히 최차적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20조 이상 돌파하고 이런 것들 보면 당연히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니만큼 그거 일정 비율 계산해 보면 거래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입의 확대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비슷하게 거래량이 나와도 이제 지수대가 올라가고 가격대가 비싸지니까 거래대금이 훨씬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사실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증권 그 매매 수수료는 많이 좀 착해졌죠. 예전에는 뭐 1억에 50만 원 내는 오프라인 수수료였다고 하면 지금은 뭐 거의 안 내시니까 수수료 수입보다도 사실 더 기대하는 건 시장이 좋을 때 신용공여죠. 한마디로 신용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증권사를 통해서 이용하시게 되는 게 그게 아무래도 그냥 은행 대출보다 좀 고금리고 하다 보니까 예대 마진의 폭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한 20조까지 늘어나고 있는 신용공여에 이제 잔고가 빡빡하게 차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만 유지된다고 하면 줄어들 리가 없으니까 정말 20조 원의 금액에다가 그냥 그 예대 마진 차이 정도가 그냥 증권사에 남는 알토란 같은 수익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NXT라고 하는 대체거래소 시장이 나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거 피곤해서 하겠어 이랬는데 지금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매를 아주 즐기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 KRX도 빠르면 내년 초부터 12시간 거래소 시간을 이제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나스닥은 내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운영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그 거래 시간이 뭐 6시간 반에서 12시간으로 확대되니까 당연히 그만큼 참여자가 많아져서 거래대금의 증가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 저게 24시간 매매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낮 시간에도 나스닥을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증권사 수익 보면은 외국 주식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환수수료가 아주 짭짤하게 나오고 또 하나는 외국 주식 매매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처럼 수수료가 싸지가 않아요. 꽤 좀 고가의 그 비율대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외국 주식 거래가 저렇게 활성화되는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증권사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천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현실화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지금 현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 2차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얘기들이 뭐 명문화될 경우에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지금
현재는 45%인데 원래 정부안이 35%였는데 최근에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들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배당 기업들이 더 늘어날 거고 또 배당주에 대한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좀 더 상향 안정화되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사실 고배당 기업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는데 현재 한 5, 6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몇백 개 수준으로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미국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배당 많이 주고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좀 디스카운트 돼 있던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가 본연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4천까지 올라오면서 물론 뭐 저평가 영역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반도체 중심으로 어쨌든 더 큰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최대 뭐 코스피 기준으로 350조 정도의 영업이익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되면 거기에다가 뭐 12배, 13배 하게 되면 거꾸로 계산해보면 코스피 한 5천까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역계산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현실적으로 5천이 되려면 딴 거 없죠. 삼성전자가 14만 원 넘어가고 지금 10만 원 기준으로 하이닉스 50만 원 기준으로 70만 원. 그러니까 저 큰 종목 두 개가 대표적으로 40%쯤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4천에서 5천, 25%쯤 올라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요. 지금 정책적인 거, 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선도하는 반도체 탑2의 종목의 시세가 지금보다 40%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코스피 5천은 달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을 향해 달려가긴 하지만 엄청난 리스크도 동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요소를 눈여겨봐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엄청난 눈치 게임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증권 투자가 뭐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이걸 늘리려고 하시는 고귀한 투쟁을 하고 계신 건데 누군가 5천이라는 걸 만든다고 해서 5천이 되면 5천의 지수가 그냥 스탑이 돼가지고 그 가치가 몇 년이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정말 윈윈의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도달에 임박이거나 아니면 넘는 순간 누군가는 이거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는 없어라고 해서 분명히 좋은 얘기는 막 하면서 팔아대는 누군가는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3,200, 2021년도에 물려가지고 1000포인트 내렸어요 라고 해서 막 구조대 이렇게 소리 지르던 분들이 최근에 다행히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구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또 결국은 삼성전자 기준 1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8일 기준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다소 파는 걸 개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한 300만 주 가까이 샀거든요. 10만 원에. 얼마 전에 그 4년 전에 9만 6천 원에 물려가지고 5만 원 됐다면서 울고불고 하시던 분들이 오늘 10만 원에 삼성전자 샀어요 또. 이런 분들이 결국 12만 원, 13만 원까지 뭐 진짜 도달이 됐을 때 잘 팔고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때 분명히 앞서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 나왔듯이 그때 분명히 15만 원, 18만 원 간다고 또 막 설레발 떠는 내용들 나오면서 못 팔게 만들면서 정작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팔고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증권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무자비하다라는 거, 윈에는 없다. 또 앞서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 강조드리지만 결국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주가가 정말 훌륭하게 올라왔다고 하면 야 이걸 지금 못 사서 큰일 났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부터 어떻게 요령 있게 엑시트를 할 것인가에 좀 주안점을 두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계적인 대응밖에 없다. 지금 제가 3,500 기준으로 제가 2달째 외치고 있는데 3,500 기준으로 8대2 정도의 주식값 현금 비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포인트 오를 때마다 10%씩 현금 늘리는 전략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기준으로 4,000을 넘을 때는 약 5대5 정도의 전략이 가는 게 맞고 지금부터 혹시라도 더 뭐 오늘 살짝 조정 이후에 주 후반까지 뭐 다음 주까지 해서 4,100을 넘게 되면 4,200 기준으로는 거의 3대7 정도로 오버나잇 하는 비중은 30%, 유동성 가지고 당일치기 매매 또는 관망하는 비중 70% 이런 정도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요. 강세장 이후에도 살아남을 종목은 결국은 기본 실적과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강세장 이후에는 아주 멸망스러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휴유증이 상당히 큰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건 여전히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이라든가 소각에 있어서 이번 이제 정부의 흐름처럼 그런 것들에 좀 충실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데미지가 좀 적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뭐 휴증을 같이 겪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좀 덜 겪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장 이후에도 살아남을 종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강세장이라는 게 사실 뭐 천년만년 내가 투자하는 모든 기간이 그냥 강세장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한 6개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강세장이 나왔는데, 많은 이들은 지금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해서 2, 3년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지금 속도감이 너무 강하고요. 앞서서도 비슷한 예를 들었지만 지금 6개월 사이에 바닥에서 70%가 오른 지수인데 앞으로 5천을 상정해도 20%밖에 안 남았다. 강세장의 어떤 틈이라고 하는 게 5천을 뭐 궁극적으로 어쨌든 본다고 하면 남은 포인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강세장 이후 우리가 불현듯 생각해 봤을 때 이때가 강세장의 끝이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강세장이 끝난 날로부터 최소한 서너 달은 지나봐야지 압니다. 그게 꼭지였다라는 걸 알려면 사실 우리가 그날 바로 꼭지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더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꼭지다 아니다 논쟁은 그 뒤에도 몇 주간 계속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 꼭지에서 최소한 20% 이상 부러졌을 때 그때가 꼭지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강세장이라는 거에 이후에 살아남을 종목이라는 건 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냉정하게 강세장이 끝났는데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시는 게 맞죠. 강세장이 끝났는데 여기에서 버틴다? 아니면 덜 빠진다? 아니면 강세장이 아니고 약세장인데 올라가는 기업을 또 우리가 골라서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의 확률이 30% 내지만 내려가는 장이 만약 강세장 이후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은 10%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굳이 낮은 확률에서 드시겠다고 살아남아있는 몇몇의 종목들을 굳이 잡아놓고 기다리실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나오실만 할 때 대부분 나오셔서 아주 극도의 작은 비중만 오버나잇 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앞서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미래 비전이 있는 종목은 결국 사이클이 또 돌아오기 때문에 AI라든가 전력 쪽하고 로봇 쪽에 대한 그런 뭐 산업적인 발전에 따른 사이클은 단기 꼭지가 있더라도 사실 단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또 사이클은 온다, 이렇게 관점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강세장 이후에도 좀 덜 빠진다 이러려면 주주들한테 제 몫을 안겨주는 회사들이 좋겠죠. 그래서 고배당을 많이 해주는,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들이 그래도 이 종목 버리는 것보단 차라리 은행이자 이상으로 나오니까 갖고 있는 게 유리하지, 이런 관점들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강세장 이후에는 약세장이니까 아무래도 강세일 때 영 안 갔던 또 다른 소외주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세장에선 또 스물스물 내가 그동안 안 갔던 종목이다 이러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 강세장 이후에 약세장은 극도로 홀딩하는 종목의 비중을 낮추시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하겠다고 하시면은 지금 올라갈 때 여러분들 통계 이건 분석 이런 거 해보시면 진짜 이번 장에서 안 올라간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업황이 돌만한 것들 좀 참고해서 투자를 바닥에서 해놓으신다고 약세정했을 때 우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K-니프티 장세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미국에서도 사실 다우가 최근에 4만 포인트가 넘고 이렇습니다만 태생적으로는 1960년대라든가 이런 초반에는 10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야말로 니프티 50라 그래서, 니프티란 말은 이제 훌륭한이라는 뜻이고 50라는 말은 이제 50개, 훌륭한 50개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보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네들의 주식들이 여타 종목들 대비해서 훌륭한 너무나 좋은 성과들을 올렸다 그래서 집중되는 한 50여 개 종목만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세를 일컬어서 이제 니프티 50 장세라고 하는데, 최근에 잘 보시면은 3,000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좀 동반해서 오른 모양이 나왔지만 특히 3,000을 넘으면서
4천까지 오르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 섹터별로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자동차면 자동차, 여러 가지 뭐 방산이라든가 여러 섹터에서 주도주 되는 종목들이 여타 중소형주들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를 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K 니프티 50 장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지수가 4천을 넘어서 5천까지 가더라도 최근에 2, 3주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등락 비율이라는 지표를 보시면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이미 많고요. 최근에 통계치를 보면 넉 달 전에 고점치고 현재 수익률을 감안해 보면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 평균 내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똘똘한 종목들이 나머지 60, 70%의 하락을 이기고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극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뭐 대형주는 코스피, 중소형주는 코스닥 이렇게 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 3일 정도는 이제 코스닥에 조금 더 힘을 내주는 키 맞추기 장세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지수단은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업종 대표주들의 50개에서 100여 개 정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이제 확연하게 거의 뭐 진짜 2000포인트 가까운 시장의 상승이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얘기는 지수 영향력과 반영도가 큰 종목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가장, 뭐 방금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가총액 작은 녀석들이 합쳐져서 세게 올라갔다기보다는 적어도 뭐 몇 조 단위, 아니면 10조, 뭐 20조, 뭐 삼성전자야 뭐 500조에서 600조가 된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주가가 6만 원이었거든요. 최근에 5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50만 원만큼의 크기만큼 올라왔다라는 거, 결국은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 장세에서 특징적인 건 뭐 어느 때에도 사실 분석을 해보면 나온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넘버원의 업종 중에 1등주가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인정받는 그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특별히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K 니프티 50라는 얘기를 붙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업종 앞에다가 K자를 붙일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K조선, K방산, K원전이란 말이 붙을 정도면 이 K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 내수용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서 코리아를 대표하는 K의 마크를 붙여도 너무나 떳떳하고 세계에서 알아줄 만한 그런 업종들에 속하는 대표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라든가 방산, 원전, 또 전력기기, 또 K뷰티로 포함되는 뭐 K미용, K화장품, 그리고 BTS라든가 블랙핑크, 뭐 이번에 캐디언도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엔터 쪽도 K엔터 붙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AI의 이제 대중화와 함께 다시 우리 D램과 낸드 플래시, 또 HBM으로 대표되는 K칩, 이런 것들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1등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 속에서 중소형주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사실 대형주 쪽의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분석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면 말 그대로 대형주가 한 7, 80% 올라가는데 코스닥의 중소형주 섹터에 있는 것들은 한 20, 30%밖에 안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는 거죠. 어차피 올라가는 건 방향성은 맞으나 그 강도에 있어서 오히려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들이 더 앞장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소외됐다 이런 이제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어느 정도 꼭지를 칠 만큼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나면 또 그 낙수 효과가 작은 쪽으로 또 옮겨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한 2, 3일 정도 전부터는 코스닥에도 약간 더 강세가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촬영일 기준 28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수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한 30여 포인트가 빠졌는데 코스닥은 어찌됐든 보합으로 끝나는 장세였거든요. 그건 적어도 많이 오른쪽에서 이제 모난돌이 돌 맞는다는
준다는 느낌으로 차익 매물이 나온 끝에 그것들이 중소형주로 일부 좀 이동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최근에 또 금리 인하 이슈를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단 이런 쪽의 종목들로 이어가는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제가 봐도 10월 마지막에서 11월 정도쯤 돼서 어닝 시즌과 함께 중소형주 중에 좀 똘똘한 것들 중심으로 매기가 좀 이전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체감이 낮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저도 좀 투자 초기에 가졌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저도 취향상 중소형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막 날아가는 장세에서는 좀 가끔 소외되기도 하는데 저도 가졌던 생각이에요. 왜 내가 산 거는 안 오르고 이번 장세를 보면서 특히 좀 최근까지 안 올랐던 그런 섹터들이나 특히 코스닥의 웬만한 종목들로 좀 종목 비중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하는데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없이 찔끔밖에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어쨌든 지수가 몇 년에 한 번쯤 이렇게 큰 단위로 몇 달 만에 1000포인트 정도씩 올라갈 정도의 큰 장이 쓰는 경우에는 어차피 그 체계상 중소형주가 앞장서서 가기는 어려운 장세고요. 대형주들이 먼저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방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큰 장으로 올라가는 순서일 때는 대형주가 앞장서는 게 맞고 대형주가 충분한 수준만큼 오른 만큼 이번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이후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앞장서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지수장이 올라갈 때 오른 종목은 한 30% 정도에 그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60-70% 정도의 그 좀 덜 오르거나 심지어 하락한 종목군을 좀 중심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연말까지 보면은 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왜 내가 산 건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 막 시장이 어떤데요 이런 거 얘기하면 꼭 채팅창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게 내 건 하나도 안 올랐고 내 주식 내 계좌는 하나도 변동이 없고 오히려 내려가는데 상승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깝지만 제가 그때마다 좀 따끔하게 말씀드리는 게 왜 당신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편성해 놓고 내게 안 가냐고 얘기하느냐. 저도 한 40살까지는 내가 사는 게 시장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남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뭔지 생각해 보셔라. 나의 힘은 작잖아요. 1억 2억 가지고 두세 종목 서너 종목 사가지고 분산해서 사봤자 그게 그 종목 올리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좋아하는 진짜 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을 내가 따라잡고 선도하고 이러는 게 시장의 수익률을 이겨내는 방법이지 내가 좋아하는 주식 내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편입하는 종목을 남들이 몰라주면 그 주식은 몇 달이 가든 1년이 가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조금 고쳐 먹는 게 좀 중요하다. 시장 주도하는 종목을 내가 따라잡는다, 조금이라도 앞장선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로봇기판 같은 섹터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시작된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AI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I라는 말이 이제 계속 통용이 됐는데 진짜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그동안 한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시장을 좌우하면서 많은 화두를 낳았어요. 그 투자 열심히 들어간다 이런 걸로 해서 AI 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몇 달이 지나가면 관련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성과는 없는 섹터 아니야 이런 이제 버블 논쟁도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도 그런 논쟁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다잡아서 AI는 필요하고 경쟁적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앞장서 나가려고 많은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는 그 3명의 시장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 행동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앨런 머스크 그리고 AI 전도사인 샘 얼트먼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왕의 얘기들을 좀 주목하고 있어. 이들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게 시장의 화두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약 한 달 전에 앨런 머스크가 X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한테 필요한 거는 10억 개 정도의 AI 칩하고 1테라와트의 전력
그리고 1억 대 정도의 로봇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것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칩의 뭐 고도화, 아니 패키징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엔 실리콘 기판도 있고, 이제 미래라고 하는 유리 기판 쪽 섹터도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증설을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또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전력기기 쪽 강세도 굉장히 최근까지도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로봇 쪽은 지난 그 여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 통과가 된 이후에 공교롭게 로봇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도 해야 되겠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진의 어떤 결정사항 중에 인간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꿈들이나 비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많은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밖에 없고, 젠슨왕이 얘기하는 AI의 궁극적인 AI는 피지컬 AI거든요. 그거의 총화가 바로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이라는 게 인간의 그 노동력과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들이 앞으로 더 빨리 가속화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전력과 로봇이 삼위일체가 되는 흐름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들이 순서상 조금 순환을 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분위기에서 각자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세가 꺾일 조짐은 어떤 지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나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주식을 하면서 보니까 각각의 흐름마다 시장에 아주 놀라운 장세가 나올 때 보면 항상 나오는 이제 고점의 징후들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4,000대까지의 지수름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글쎄요, 국회 특위까지 만들어 놓은 K5,000이라고 하는 목표치까지는 그냥 무조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기본적인 기업들의 실적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더라도 사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어디가 최종적인 목표치일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치열한 사람들 간의 눈치 싸움이 많이 일어날 걸로 보이는데, 저는 단기적인 장세가 꺾이는 조짐은 결국 심리적인 기대감의 절정치가 지나면 꺾인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봄부터 있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이슈가 이번 그 에이펙을 통해서 많이 결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한미 간에도 그렇고 미중 간에도 그렇고 관세나 무역 협정의 결론이 대부분 이번 회의 부근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저는 거의 세로 뉴스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연준의 금리도 이번에 거의 연속해서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이제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서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경기 침체 쪽이 더 완연해지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도 한 2, 3일 뒤가 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아무래도 절정의 지수가 기대대로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또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흔히 그 목욕탕론이라는 옛날 이론이 있습니다. 증시라고 하는 목욕탕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느냐, 그리고 누가 제일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몸을 씻느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아주 저 어렸을 때 배웠던 이론인데요. 그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장세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수급의 3주체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욕탕 이제 아침에 물 받아놓고 제일 깨끗할 때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씻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와서 씻고요. 한창 이제 꾸정물이 되어가는데 개인들이 막차 타고 들어와서 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일 오염된 상태에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일 위험하고 제일 더러운 물의 상황에 혼탁하고 좀 혼란한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막 들어오시게 되는데, 최근에 4,000을 넘는 지수대가 마치 좀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개인들의 포모 현상, 나만 주식 없는데 3,000에서 4,000을 넉 달 만에 올라가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5,000까지 바로 가면 나는 이익도 못 내고 이번 시장 허탈하게 보기만 해야 되는데, 이런 포모 현상들이 드디어 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 같은 것들에서 순매수가 좀 자주 잡히거나, 특히 금융투자 쪽으로 판단드는, 그 사실 알고 보면 개인들의 ETF 매매가 많은데요.
저는 한 1조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날이 거의 심리적으로는 포모의 절정과 같은 느낌으로 장세가 꺾이기 전에 나오는 과다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저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좀 많이 들은 얘기가 아직도 증권회사 다니는 제 친구들한테 나오는 게 이제 애기업은 엄마들이 드디어 객장에 출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거 20, 30년 전에도 나왔던 고점 징후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 없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3,500 간다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4천까지 넘는 장세가 되니까 야 이거 이번 장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관심 없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계좌 개설하고 돈 넣고 뭐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의 전화 많이 오게 되면 그게 휴먼 인덱스라고 해서 인간 지표들의 군상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진짜 굉장히 정확한 고점의 징후가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심리적 절정 구간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말 그대로 난 평소에는 주식에 그냥 덤덤했다, 관심이 없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최근처럼 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걸 여러 번 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9시 뉴스, 8시 뉴스 헤드라인이 뭐가 나오겠어요. 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3,400부터 되겠죠. 사상 최고치 지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그게 한 달에 100포인트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200포인트씩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게 되면 그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심리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난 그냥 시장하고 좀 무관하다? 아니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살겠어? 이런 분들이 부동산 최근에 정책도 좀 심하게 제약을 하면서 부동산에서의 흐름을 지금 시장으로 증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정책들도 은근히 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중심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증권 쪽을 붕 띄우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의 유입 같은 것들이 꽤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 많이 접하게 되면 그것들이 과연 개인 투자가나 아니면 평소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한테 어떤 자극을 만들면서 계좌를 만들고 또 투자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절정의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시장의 하락을 보면서 느낀 건데 어저께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가니까 연예인들 몇 분이 수익 인증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항상 저는 그 업종과 섹터의 절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3년 전에 그 이차전지가 땡땡 종목 같은 경우 한 150만 원 정도 갈 때요. 그때 유튜브나 이런 쪽에 관련된 수익 막 2, 30억씩 올렸다 이러면서 수익 인증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이차전지 꼭지치고 끝났어요. 그런 흐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물론 글로벌 IB나 이런 데서 의견들 바꿔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2, 3년 끄떡없다 지금 계속 그렇게 좋은 얘기들로 번복되는데 그네들조차도 2달 전에는 반도체 겨울론을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들이 금방금방 바뀌는데 지금 한창 좋게 얘기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네들은 또 숨어서 팔 다음에는 다시 겨울론을 얘기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투자 게임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확 깨우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올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4천선 돌파가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도 솔직히 이 시간 통해서 처음으로 고백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지수가 4천 넘을 거라고는 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근접하니까 최근에 4천 쉽게 가겠죠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한 6월 달에 3천 넘을 때는 4천은 상당히 오래 걸려서 한 내년 상반기 중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한 6개월 먼저 온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4천을 또 올라오니까 그거에 따른 또 논리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던 여러 가지 사례들 기준으로 보면 PER 단으로 봤을 때 한 14배까지 오른 적도 있고 PBR 기준으로 1.8배까지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12배 수준이거나 1.2배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20, 30%는 충분히 여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폭이 남아있다라고 새로운 논리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3천에서 4천까지 넉 달 만에 왔는데 사실 연초에 증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연간 목표라든가 이런 걸로 제시한 거 한번 옛날 자료 12월 말경에 1월 초에 나왔던 자료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4천을 목표 주가를 얘기한 곳이 과연 있었느냐라고 보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간에 물론 새 정부의 출범도 있었고 뭐 AI의 업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상황들이 바뀐 건 물론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런 인정과 이런 것들 따라서 최근에 삼성전자도 5만 원, 6만 원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때는 목표가가 7만 원, 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7, 8만 원 올라오니까 10만 원으로 고치더니 이제 10만 원 근접하니까 13만 원, 14만 원까지 불러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목표 주가나 목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진짜 개인들은 그거대로 만약 그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럼 죽어도 매도를 못하죠. 목표 주가가 안 오니까 계속 올리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4천이 와서 원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 지금부터 막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5천 간다면 새로운 희망을 집어넣는 지수로 쓰이게 되는 거 그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위험하고 그리고 4천 부근에 새로운 개인들의 진입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진짜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서 뭐 동남아보다 쌌던 증시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영구히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과거에 3, 40년 동안에 답습했던 효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높은 지수대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4천이라고 하는 새로 찍은 지수대가 여러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어떤 지수대이지만 제가 30여 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고도의 리스크의 접점에 있는 지수대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요. 많은 분들에서 아마 보시면 한창 지수 대차고 기운차게 올라가는데 뭐 지금부터 조심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섣부르거나 아니면 좀 경박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봐서는 최근에 만만치 않게 올라간 지수의 흐름이나 가격적인 변동들을 감안해 보면 진짜 지금 지수 이상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지수 흐름이 꽤나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뭐 저 나름대로 6월 달에 3,000포인트 일찍 간다라고 이제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적어도 이번 4,000포인트가 뭐 고점이 당장 돼서 내려가더라도 내년 상반기 한 4월에서 6월 사이에 정부 정책의 어떤 완성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또 배당소득, 뭐 분리과세 이슈 이런 것들의 추진도 있고요. 또 국민성장펀드가 연말쯤에 한 150조 정도 규모로 설정이 될 확률도 높고요. 또 내년 4월에 세계 채권지수 편입을 통해서 한 7, 80조 글로벌 자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까지 보면은 적어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또 아주 평균적인 시각은 이번 장은 그래도 내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지탱이 될 것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가스라이팅한다는 해석이 있던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뭐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결국은 그럴 수 있어라고 이제 믿게끔 만드는 현상들이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그 수급 주체별로 뭐 기간별 수익률 같은 거 따져보면 항상 좀 높게 나와요. 10개 종목을 순매수하면 개인들은 한두 개 플러스도 안 나지만 외국들은 7, 8개씩 플러스를 내면서 수익률도 높게 나오니까 최근에 사실 외국인 매매를 따라 하시는 그런 분들마저도 많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 매매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요한 관점에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해서 외국인 중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구는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대신해서 좀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외국인들이 투자한다, 지분을 사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착시 효과를 주면서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작년도 시장 1년 내내 빠질 때도 그렇고 올해 3월까지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40조 이상 순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짓눌렀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8월 달에서 최근까지 흐름 보면 10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줄기차게 팔아서 역대급으로 외국인 비율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여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면서 또 사기 시작하면서 저 7월 달에 근데 공교롭게도 매수를 하면서 막 그 시작이 됐던 초입이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을 때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확 내려버리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네들은 창구로 몰래 사는 그런 움직임, 뭐 몰래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보는 거죠. 굉장히 리포트는 부정적으로 쓰는데 은근히 산다 이런 거. 반대로 좋은 얘기 나오게 하면서 또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시장에 대해서 뭐 2년, 3년 앞으로 반도체 계속 좋습니다. 호황입니다. 슈퍼 사이클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면서 근데 최근에 3, 4일 전부터 외국인 반도체 안 사요.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게 얘기하면서 팔고 있고 불과 몇 달 전에는 나쁘게 얘기하면서 사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네들이 뭔가 의견 제시하고 이러면 그거 믿고 본다. 쟤네들 영향력 큰데 이렇게 해놓고 정작 수급적으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재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매 패턴이 엇갈리는 현상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의 어떤 그 동향들을 유심히 보시고 그네들이 집중적으로 특히 뭐 연기금에서 많이 산다, 또 개인들이 이제 그룹화돼 갖고 사는 쪽이 또 사모펀드라고 하는 수급 주체가 섹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이제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매매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수급들을 좀 아무래도 추종하는 그런 매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확률상으로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3수급 주체가 있는데 나는 그냥 개인이니까 개인 수급대로 그냥 비슷하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흔히 말해서 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한 몇 년이고 투자하면 이익 내는 분이 3%밖에 없다 이런 얘기니까 개인들이 많이 지향하고 좋아하는 섹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더 맞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힘의 논리로 봤을 때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생각은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그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장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현선물 방향성이 중요하겠고, 종목 케이스로 간다고 하면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쪽에 집중 수급이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을 추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천장 구간으로 거론되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나요? 아까 뭐 심리적인 절정 또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기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결정체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행사예요. 이때 지금 21개 정도의 정상이 오는데 뭐 여타 나라들은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11년 만에 우리나라 오는 시진핑의 어떤 무게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게감,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정점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지금 미중회담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단계로 협상들이 일어날 거고, 최근에 분위기는 매우 좋죠. 히토류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서로 뭐 양보하면서 대충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미국장도 크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근데 방금 제가 용어로 썼지만 증시의 움직임에서 어떤 가격적이거나 지수의 움직임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감히 기대감이 98%예요. 기대감 자체.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지 나와 있는 현상을 가지고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잠깐 찰나의 순간일 거고, 뭐 과거에 영광적으로 움직였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022년도, 3년도 때 피크를 찍을 때 그때 그렇게 올라가면서도 더 희망을 가졌던 건 그로부터 한 3, 4년 뒤에는 전기차가 거의 시장의 반은 점령할 거야 이런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상승이 5, 6년 전부터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뭐 전기차 캐즘도 일어나고 또 뭐 팬데믹도 일어나면서 전기차 많이 보급이 안 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무너져 버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관정의 업황이 급반전해가지고 뭐 초호황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만 이어진다고 하면 시세는 진작에 끝났겠죠. 근데 지금 28년 정도까지는 최소한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괜찮겠는데,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들이 막 달아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 단에서 뭐 관세를 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이슈를 만드는데 그것들이 결국
거의 매조지가 되고 결론이 나는 그런 때가 결국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겠죠. 미중 간 합의가 더 이상 지연되거나 연장되지 않고 매듭을 짓게 된다고 하면 관세 이슈는 일단은 종료 이렇게 보니까 그게 뉴스로 구체화되고 나서는 관련되는 기대감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한미 관세나 무역협정도 지금 불확실성 가지고 조금 빠졌지만 대부분 마무리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에이펙 때, 그리고 아까 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의 금리가 지난달에 이어서 연이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가 계속 내리니까 좋아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두 번쯤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구조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면 나쁜 경기 지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건 순간적인 모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그런 악재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순간적으로 한 거지만 원천적인 관점은 나쁘다죠. 앞으로도 나빠질 거고 고용지표도 안 좋아질 거고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도 계속 내려갈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나오는 현상들이야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결국은 심리적인 절정이거나 그런 부분의 타이밍이 끝나는 관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가 될 거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꺾일 때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오판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저를 비롯해서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미디어나 흔히 말해서 증권사 센터장들, 애널리스트들이 버릇처럼 쓰는 용어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빠지지만 제한적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걸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조금 있다가 또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통 들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4천에서 순간적으로 잠깐 관세 협상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4천 1, 200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꺾이게 되더라도 이거 앞으로 내년도 반도체 호황이 2년 이상 갈 거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반도체 실적이 두세 배 좋아지면서 당연히 기초 베이스가 좋으니까 더 실적 베이스로 해서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는 상황들. 근데 제가 30여 년 시장에서 겪으면서 처절하게 느낀 거는 특히 우리나라 시장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은 없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새 정부에서 개인 투자가의 부의 사다리를 이제 태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서 2,000대 있던 지수를 4,000까지 만들어 놓는데 혁혁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 어떻게든 예전보다 관련되는 계좌의 덩치가 좀 커졌을 확률은 높은데 이것도 여러분들 어쨌든 잘 굴려서 최종적인 상황에서 현금을 만드셔야 내 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90% 이상 100% 가까이 주식으로 있다고 하면 저는 주식 뭔가 사가지고 올랐어요라고 기뻐하실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팔고 나서 좋아해. 안 팔고 나서 지금 평가이익이 50%가 났어요. 100% 났어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다고 저는 최종적으로 차라리 졸투라고 표현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좋아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의 투자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자 마음 먹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상승세가 계속 됐다가 잠깐 꺾일 때 개인 투자가 계좌가 다 녹아버려요. 두세 달 번 거를 3일만 시장 조정받으면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 쉽게 녹아요. 그러니까 조금 꺾여서 좀 잘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 벌어지면서 초반에 긴가민가 할 때는 이따 36개 주랭랑이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조정받을 때 늘 제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올 때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늘 좋은 희망을 안겨주면서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감언이설, 저도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면 늘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잘해드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보면 끊을 때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갖고 있으면 더 희망이 더 생길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통례지만 냉정하게 시장 그 빈틈을 노려서 생각보다 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 적지 않게 올라오는 장세인 만큼 이번에는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게 5천 전에 나오면 바보야 이런 생각보다 4천 넘으면 거의 반반 전략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100포인트 오를 때마다 유동성을 더 확보하는 노력으로 가시는 기계적인 대응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투자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유동성 폭발 전야라는 말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유동성 증시라는 말이 딱 지금 어울리는 시장 같습니다. 최근에 8월, 9월 달에 3,500대 정도에서 한 12조, 13조 정도 나오던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어제 같은 경우는 20조까지 늘어나면서 유동성 장세라는 게 말 그대로 돈이 마구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장세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한 2, 3주 정도 흐름 속에서 코스피가 90포인트 이상 오르는 날이 4번이나 있었거든요. 완벽한 유동성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지수가 밀리는 것 같으면 증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CMA라든가 예탁금 계좌에 있는 돈들이 70조에서 80조가 넘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게 증시 주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려고 해도 그 밀리는 폭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장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비싸지는 만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수가 2,000대 중반이었지만 이제는 1,000포인트 이상 오르다 보니까 각각의 주가들의 가격이 커져가지고 똑같은 수량이 거래되더라도 거래대금이 훨씬 폭증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의 어떤 전초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오르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5월달 이후에 시장의 어떤 가속도가 좀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령과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증시 5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아주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2000대 초반에 있었던 4월달 대비해서 시장이 급하게 좀 오르는 모양들이 나오는데 그동안 상법이 벌써 2번이나 개정이 됐고요. 이번 정분기 국회 때도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좀 빠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지난 여름까지도 사실 그 글로벌단에서 IB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특히 9월달 들어가지고 시각들이 완연하게 바뀌면서 오픈 AI라든가 엔비디아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지금 AI 반도체 가격의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반도체 업황에서의 급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자극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의 랠리의 어떤 하루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하루에 뭐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 여러 번 노출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FOMC 이벤트도 있지만 또 APEC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물급의 정치권 인사들이 만나서 정상회의하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 그때가 지금 기대값이 가장 큰 상황이라서 11월 초 넘어가면 오히려 좀 소강 상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10월 말을 향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변화가 보이시나요? 우리 지수가 오르기 시작한 게 지난 4월 초부터이거든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갖고 시작을 했는데 2200대 있던 지수가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하는데 사실 개인들께서는 뭐 지수의 상승력에 대한 이제 그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모양이어서 2500선 이상일 때부터 줄기차게 이제 매도를 하셨거든요. 3000이 넘는 흐름에서도 이게 지속되기 어렵다는 그런 관점에서 뭐 ETF 같은 경우도 인버스나 고버스 ETF를 많이 사셨다는 얘기들 최근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9월 달에도 인버스 ETF를 한 5천억 이상 사가지고 현재까지 들고 있었다면 최소 30%에서 50% 이상 손해가 났을 확률이 높은데 그만큼 이번 시장에 대해서 사실 강한 신뢰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의외의 의표를 찌르면서 시장이 크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3,700~800을 넘으니까 이제 약간 수급의 동요가 일어나고 먼저 팔아가지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올라가니까 수익을 조금 내시면서라도 팔곤 있고 그 대신 더 올라가니까 옛날에 싸게 팔았던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금융투자 그 수급을 통한 ETF 쪽으로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간으로 보면 3천억에서 한 6, 7천억까지 금융투자 수급으로 잡히는 ETF 매매 쪽에 개인들의 매수가 의외로 좀 잘 들어오고 있다 이런 판단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인버스를 정리하고 레버리지 ETF로 바꾸는
비꼬는 개인들의 수급이 나오고 있고, 뭐 지수가 오늘 촬영일 기준 28일 기준으로 보면 좀 밀렸었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1조 6천억 이상 그 코스피 쪽에 집중이 됐거든요. 그거는 지수가 이제 조금만 조정받으면 지금 옛날보다 1000포인트 이상 비싼 지수지만 가감하게 사겠다 이런 이제 매수의 수급들이 대기하고 있는 형태로 개인들 수급의 형태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ETF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시장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요즘 ETF 전성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1, 2년 전부터 그런 흐름인데, 자, 개인들께서 홀로 내 계좌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의 매매를 통해서 해보니까 늘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간별로 수급 주체별 수익률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순매수 많이 한 종목들이 수익이 안 난다라는 그 전통적인 통계치들이 사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최근처럼 이제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 계좌는 일찍 팔아가지고 현금만 잔뜩 있고 또 비싸진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매수를 못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의 영역에서 기관끼리 매매를 하거나 경쟁을 할 수 있는 ETF 쪽에 많은 관심을 좀 보이시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새롭게 설정된 ETF 중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게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이거 설정되자마자 여기에 돈이 몰리니까 당연히 ETF의 주요 구성이 되는 전력기기 쪽 주요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종목을 찍기는 어렵고 그 종목들을 대신 매매할 수 있는 ETF 쪽에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새롭게 설정되는 좀 특이하거나 미래가 있는 그런 ETF 섹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던데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사실 장이 최근 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도 내내 우리 시장이 유독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약했거든요. 1년 정도 내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봄까지 계속 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수가 2000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살살 모으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좀 모으고 나서 여름 이후에 굉장히 그 시각을 바꾸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는 좀 심리 싸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정말 안 될 때는 각종 이유를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라는 그런 구실을 가지고 시장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파월이 금리를 못 내리겠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시장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시장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악재들조차도 호재로 둔갑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최근에 CPI라든가 미국의 경제지표,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부진하게 나오는데 이게 장이 안 되는 장에서는 경기가 어둡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안 되긴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금리를 좀 빨리 내렸으면 하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CPI가 최근에 발표되면서 기대치를 밑돌지만 시장에서는 금리를 바로 내리겠구나라고 하는 확신 이런 것들로 둔갑이 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각각의 시장의 국면에서 요즘처럼 되는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악재로 치부됐던 재료마저 호재로 둔갑시키는 그런 상황이 번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착시나 과시는 무엇인가요? 사실 예전에 저도 증권 투자 관련해서 한 30년 정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이제 시간대, 기간 안에서 개인 투자가님들의 어떤 그 결정과 수급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 항상 지수가 많이 빠져 있고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그때쯤이면 사실 개인들의 잔고가 거의 좀 비어져 있어요. 버티다 나 이제 주식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조금 바닥에서 반등을 시작하면 믿지 않으세요.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최근에 사실 2000대 초반에서부터 3000 넘을 때도 우리 시장이 3000을 넘어봤자 3300의 고점을 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추석 연휴 앞두고서 3500까지 올라오고 추석 지나서 이제 4000까지 올라오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봄부터 얘기 나왔던 K5000에 대한 이제 그 높은 목표치가 이제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축복이겠습니다만 목표가가 저 위에 있는데 거기에 근접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개인들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 매매, 뭐 투자의 기본적인 논리는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뭐 경계에 대한 착시나 과신에 대한 부분들은 자 이제부터다라고 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충분히 비싸진 다음에 과신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최근에 그럽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건 결국 목표치에 근접하기 때문에 목표치에 도달되고 나서 플랫하게 1년이고 2년이고 주가가 유지되면 아무 상관없죠. 근데 마치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주가는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나선 또 급하게 내려가는 행보들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고점에 대한 인식을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큼 신세계 시장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4천까지 오른 지수라고 하면 최대 5천을 보더라도 봄 이후에 올라온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이 70%가 넘거든요. 근데 4천 기준으로 5천을 가더라도 남은 위에 틈새 수익률의 남은 목표치는 최대로 잡아도 20에서 25%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한 6개월 동안의 궤적에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목표치니까 이제 올라갈 때마다 더 고점 인식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고 큰 폭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뭐 당황하신 분도 있고 다 이 시장을 또 충분히 즐기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을 거고요. 저 역시도 한 30여 년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높은 지수의 시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참 굉장히 좋은 구경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 시장은 최소한 뭐 진짜 바닥부터 머리 끝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저는 거의 한 목 정도까지는 와 있는 시장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수가 코스피가 4천 정도 올라온 수준에서는 나머지 얼굴만큼을 뭐 온전히 드시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정말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게 조금 덜 먹고 내 거 주식을 산 사람한테도 약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운정 이런 것들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장은 정말 좋은 장이었지만 결국 이 장도 끝나고 나면 아주 파멸적인 하락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무서움도 꼭 한켠에는 갖고 가시면서 한 발 뺄 수 있는 문 앞에다가 한 발 걸쳐 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시간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주식 리뉴얼이라고 하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간간히 좋은 내용들로 찾아뵈려고 내용들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